너 또 대출 알아봤다고? 내가 그 길로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도 그래?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너 왜 그동안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니? 나한테 한 번이라도 말해줬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52세 박영희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셨지만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오면서 결국 15년 전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혼 후 딸아이와 단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도 깊은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갑작스레 집을 떠나버렸고 이후 7년 동안 연락조차 끊긴 채로 홀로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딸의 안부를 걱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연락이 끊긴 지 7년 만에 딸이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뻤지만 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연자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딸이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박영희 님이 겪은 가족 간의 갈등과 오랜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지내고 있는 박영희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한때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젠 그 기억을 꺼낼 때마다 마음이 아려옵니다. 결혼 초기엔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꿈꾸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과는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살았고 딸아이는 집안의 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딸아이가 웃을 때면 집안이 환해졌고 제가 힘들 때마다 딸의 손을 잡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돕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점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날보다 친구들과 밖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 혼자 딸아이의 공부를 챙기고 가계부를 쓰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당신도 딸을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참았던 갈등이 결국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점점 커져갔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엄마가 잘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딸아이는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 선택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던 시절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딸아이 학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딸아이에게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차려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딸아이 몫으로 남겨졌고, 그런 제 모습이 딸아이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을까요? 가사 도우미로 하루 종일 일하며도 월급은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방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너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목이 메어 그 말을 삼켰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차려진 밥은 늘 소박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우리도 한 번씩 외식하면 안 돼? 라고 물으면 저는 다음에 꼭 하자라고 답했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점점 무언가를 포기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생일날, 저는 최대한 돈을 아껴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집에 들어와 케이크를 내밀며 우리 딸 생일 축하해라고 했을 때 딸아이는 환히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케이크를 나누며 우리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가족들과 외식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갔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딸아이에게 더 미안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딸아이가 제 사정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교복이 낡아도 새로 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체육복이 찢어진 걸 기워서 입고 나가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엄마, 나도 나중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힘 안 들게 할게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게 있으면 되라고 답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딸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자책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딸아이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발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집안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더 보내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라고 물었더니 딸아이는 고개를 젓고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난 후 딸아이는 엄마, 나 혼자 살아보고 싶다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너 혼자서 뭘 하겠다는 거니? 엄마가 무슨 잘못했니? 라고 물었지만 딸아이는 그저 웃으며 엄마도 이제 쉬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는 가방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딸아이의 빈자리는 제 삶에서 큰 구멍이 되었고, 저는 매일 밤 딸은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하염없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딸아이를 위해 희생한다고 했지만 그 선택이 정말 딸아이를 위한 것이었는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하루 종일 가사 도우미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서면서 어김없이 딸아이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그곳에는 딸아이가 떠난 이후로 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위, 가지런히 놓인 작은 인형들, 침대 위에 접힌 채 놓여 있는 이불까지. 모든 것이 7년 전 그날에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방 안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겠지. 그냥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겠지.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샤워를 하고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뒤 잠시 쉬려고 하던 참에 현관문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쇠를 꽂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아니면 도둑이라도 든 걸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문이 열리고 나타난 건 제 딸아이였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얼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아이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딸아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너 맞니? 진짜 우리 딸이니? 걔가 그렇게 묻자 딸아이는 살짝 웃으며 응, 나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 그리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딸아이를 안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들어와. 무슨 일로 온 거야? 라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딸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딸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힌 뒤 저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딸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걔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좀 급한 일이 있어. 혹시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걸까? 아프기라도 한 걸까?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나 정말 급해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딸이 돌아와서 꺼낸 첫 마디가 돈 얘기라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를 보며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아무 연락도 없었어? 딸아이는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좀 도와줘라며 제 질문을 피하듯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서운함과 실망감이 얽혔습니다. 너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온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아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여 하나만 기다리면서 7년을 보냈어. 딸아이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했다고. 엄마는 나를 위해 고생한다고 했지만 난 혼자였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새 학원 다닌다, 외식했다, 여행 갔다 얘기할 때 난 항상 그 대화에 낄 수 없었어. 나는 늘 외로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집을 떠난 이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작은 원룸을 구해서 자립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일자리는 불안정했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고 점점 자신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딸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엄마한테 돌아가면 내가 실패한 것 같았어.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큰소리치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초라해질지 몰라서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라며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대출을 받았던 시점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연일 오르며 뉴스에서는 고금리 시대의 시작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작은 월세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딸아이는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충당하며 원룸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500만 원 정도로 시작한 대출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갚으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7%대에서 10%대까지 올랐고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대출을 상환하면서 다시 돈이 부족해지고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병행하며 이자라도 갚으려 했지만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늘어나는 금액을 따라잡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은 딸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는 끝까지 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삶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자존심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7년 동안 딸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저는 딸아이의 빈 방을 보며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말을 멈췄을 때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딸이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 눈물로 지새웠을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왜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을까? 저는 딸아이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선 이유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된 빚 때문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천천히 대출의 규모와 지금까지 갚지 못한 이자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말하는 금액은 너무나 컸고 그동안 상황을 방치해 온 시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 혼자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먼저 다가갈 걸. 내가 나를 필요로 했을 때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묵묵히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 딸아이는 다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뒤에도 남아있던 감정의 응어리가 여전히 혼자 도망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가려는 순간 필사적으로 따라가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큰 소리가 났습니다. 딸아이가 문턱을 넘다가 넘어지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은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딸아이가 넘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딸아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딸에게 달려가 부축하며 급하게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내가 조금만 더 딸아이를 붙잡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자책과 걱정이 엉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은 결과 다행히 심각한 골절은 없었지만 다리에 강한 타박상이 생겨 며칠간은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딸은 병실에 누운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 그리고 이제야 제게 털어놓은 비밀들, 그런 와중에 이 사고까지 겪게 된 상황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라도 딸아이를 제대로 보살펴야 한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보낸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짐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채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딸아이와 제가 마주해야 할 문제들은 점점 더 현실적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떠안고 있는 빚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상담과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서와 절차가 필요했고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우리 둘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의 사정을 알고 있던 몇몇 친척들이 딸아이의 이야기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 섞인 말들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곧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식이 빚을 지고 돌아왔대. 영희 씨가 딸을 너무 풀어놨던 거 아니야? 이래서 아이는 엄하게 키워야 한다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딸아이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집안에서의 작은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웠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의 입에 오르내릴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갈등은 친척들 중 한 명이 직접 집에 찾아오면서 폭발했습니다. 딸아이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핑계로 찾아온 그 친척은 말끝마다 딸의 과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인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그러니? 빚을 갚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나 같았으면 벌써 해결했겠구만. 딸아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딸의 숨죽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저를 마주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은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또다시 고금리 대출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선택을 또다시 하려고 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딸아이는 더 이상 나를 믿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걸까? 저는 딸을 설득하기 위해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딸은 여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혼자 떠안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아이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때로는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우리 사이에 또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산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와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믿고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딸아이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행동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딸의 일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거나 대출 상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금융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딸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에 쉽게 집중하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난 잘할 수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묻곤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하는 너를 보면 엄마는 자랑스러워라고 말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차 딸의 노력은 작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모의 시험에서 점점 더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런 성취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스스로 만든 학습 계획표를 제게 보여주며 엄마,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순간 딸의 표정은 정말 밝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딸아이는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만든 식단을 따라 음식을 준비하는 일조차 딸에게는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필요한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딸아이는 여전히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딸과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 엄마가 항상 내 편이니까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들이 딸아이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랐습니다. 딸아이는 점차 스스로를 인정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아이가 웃으며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딸이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며 또 다른 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딸아이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저 역시 그런 딸아이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박영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때 상처로 얼룩졌던 가족의 관계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믿음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들으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은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존재 아닐까요? 박영희님과 딸아이처럼 누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모든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가족의 의미는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작지만 따뜻한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사연을 나눠주신 박영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의 앞날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도 언제나 사랑과 화합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